우리 투자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올 하반기 어떻게 되는데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하반기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섹터 중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기존처럼 좋아지는 거 말고 정말로 쩔어 있다가 이제 딱 돌아설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은 아마도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 시간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도 아주 핫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절대 쉽지 않은 장인데요. 최근과 같은 장은 정말 20년, 30년 만에 처음 본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진단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준 팀장님은 퀀트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아주 조금 했다가 네. 근데 기간은 뭐 계속 됐었죠. 제가 시장 분석 자료를 꽤 많이 보는데 김대준 팀장님이 아직까지도 계시네. 투자전략팀에서만 꽤 오래 하셨죠. 네, 지금 횟수로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년요? 네. 근데 투자전략팀 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진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성과가 단계 나오지 않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류가 이제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 분석은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투자 전략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써서 어디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당신은 사이클을 한번 봤나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한 10년 넘게 봤으니까 오래 본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봤다. 네, 한 두 번 보셨네요. 네, 그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일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애환이 있지만 그래도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올 하반기 어떻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뭐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기관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도 세미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하반기 장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일단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속도는 상반기보다는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반기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정말로 2100 한 80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월 3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2650까지 거의 뭐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올라가지만 사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업종들이 쉬다 보니까 올라는 과대 굉장히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려면은 정말로 이 업종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매크로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전망이 지금 있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상단을 3,000까지는 보지 않고요. 한 2,800 정도가 올해 어쩌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00만 하더라도 일단은 올해 2,600에서 계속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2,600 상단을 뚫게 되면 2,800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이 저항선을 못 뚫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일단 2,600을 뚫게 된다면 그 차트에도 매물대 보면 사실 2,900까지는 좀 뻥 비어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서 저도 2,700을 뚫으면 그래도 한 2,900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2,800 정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미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50% 올랐고, 우리나라도 보면 2차 전지만 간 것 같지만 피부 미용 뭐 기타 등등 뭐 조선도 올해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보면 바닥 대비 2배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못 올란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 대비 꽤 아웃퍼폼하는 섹터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안 좋은 시장이라고 꼭 얘기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이끌어가는 시장이었는데,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쏠림 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고 강화됐지만 펀더멘털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쪽은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의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단연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실적이 나오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숫자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당기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조금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뭐 저희 같은 펀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오케이 상반기는 그런데 하반기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섹터 중에 네. 혹시 이익 모멘텀 때문에 올라올 섹터가 뭐지? 이런 거 찾는 네. 작업을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런 섹터 보이는 게 있습니까? 올해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어쨌든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위 업종이 2차 전지를 뺀다면은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상반기 적자였다가 하반기에는 업종 전체가 뭐 한 8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들이 따라붙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기존처럼 좋아지는 거 말고 정말로 쩔어 있다가 이제 딱 돌아설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폼 기업들이요? 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는데 네. 지금 2분기 어닝 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굉장히 이제 조직을 조금씩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익이 내려갔던 게 조금 멈추면서 올라오고,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특히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 좀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안 봤던 저런 게 있었나 이랬던 종목들이 다시금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시점은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3분기를 좀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우리가 사실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는 기다리면 올라온다는 건데 너무 아직까지도 비싸면 더 떨어지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충분히 좀 싼 가격대는 온 거죠. 네, 충분히 싼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니면서 뭐 자사주를 받기도 하고 했을 텐데 이미 그 가격보다 밑에 있어요. 그런 것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의 관심이 아예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로 소외된 주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플랫폼이라는 기업들이 결국에 우리 정부의 규제에 좀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못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 주식 볼 때 한국에서는 규제에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하는데 플랫폼이 안타깝게도 그 규제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독점이다 이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은 받아왔지만 이제 추후에 그런 규제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이익이 턴을 하게 되면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때가 기억이 나요. 네. 예,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 그 기업도 MSCI라든지 코스피 200까지도 편입될 거니까 저희가 단기적인 이제 수급 이벤트 드리븐으로 그때 공부를 해서 얼마 정도 가격 이하에서는 사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 네. 네,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세미나를 했을 때 카카오뱅크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성, 그죠? 성장성.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회사가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사서 언제쯤 팔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애널리스트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뱅크니까 은행의 네. 규제,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정부의 규제. 네. 결국은 온라인 은행이지만 은행이니까 규제죠. 규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회사 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찬물을 한 번 확 끼얹어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이라는 게 사실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은 아마도 작년 그리고 올해 초 전반적으로 금리 조정에 대한 이 정부의 목소리들이 알게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그 섹터는 빠지고, 근데 이게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섹터가 그 규제에 노출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시선으로는 좀 볼 수 없는 거죠.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꽤 이렇게 물타기 하신 분들은 네. 물타기 한 평균 단가를 이제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 무거웠잖아요. 네, 너무 무거웠죠. 무거웠는데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하고 2020년도에는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박살났다가 메타 뭐 그리고 넷플릭스 네.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 다 올라오는데 우리 네카오는 도대체 왜 이래? 얘네들 못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TV도 사실 똑같이 빠져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 확장성인데 네. 이 확장을 하려면은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뭐 미국에 있는 것들은 사실 AI와 관련해서 이제 챗 GPT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확장성들이 확인이 됐는데 아직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냥 그대로 카카오톡, 뭐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는 뭐 밴드도 있고 하지만은 밴드는 한 10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뭐 친구 네. 동창회 할 때. 그거 이후로 없고 최근에는 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쪽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받는 밸류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좀 규제 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 수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염두에 두자.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되고 금리가 낮을 때 좋은 건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올해 정도면은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고요. 한국도 어쩌면은 안 올릴 것 같고 어쩌면 한 번 정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의 금리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금리 낮았을 때 오르고 오를 때 깨졌는데 낮아진다면 다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연결고리가 주가를 좀 움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여쭤보긴 하겠지만 그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까지 이 플랫폼 기업들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왜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틱톡 때문에 네. 그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20억 명이고 뭐 다른 거 페이스북 다 합쳐서 한 30억 명 사용자를 갖고 있는데 이제 틱톡한테 무너지는구나. 그렇죠. 지나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에 어떤 이렇게 두려움이 작용을 하고 있나 봤더니 네이버 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는데 지금 10대들이나 20대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밴드, 네이버 이제 앞으로 점점 안 쓸 거야.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큰 우려감 중에 하나가 챗GPT잖아요. 네. 작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 챗GPT 때문에 이제 검색조차도 그쪽에서 다 하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도 이제 다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뭐 또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챗 GPT를 써보니까 영어로 하면은 잘 되는데 예. 한국말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한국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또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로컬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챗GPT라든지 뭐 바드라든지 나중에 우리의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능성이 1도 없다면은 이 주식 투자 대상으로서 완전 아웃인데 그거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1등을 기업들은 정말 저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2002년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뭐 한 300배 올랐다가 네. 최근에 주가가 또 반토막이 나 있긴 하지만 그때도 보면 검색이나 이런 거는 포털 뭐 야후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다음이 있었고 그죠. 네. 그런데 네이버의 저는 참 장점이 계속 뭔가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식인이라든지 한 게임도 그랬고 그리고 뭐 웹툰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진화를 거듭하는 걸 보고 야 네이버 참 대단한 회사다라는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가 하이퍼 클로버인가요? 네. 그걸 8월 24일인가 뭐 언제 출시한다고 네.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네. 역시 네이버구나. 예, 아까 한글로 쓰면 좀 아직까지는 챗GPT가 약간 슬픈 그런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러면 카카오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카카오에서 최근에 내놓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아서 네. 네이버하고의 이 양자태기를 한다면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떠나서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상업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이 오프라인 상업 활동이 거의 다 멈추고 온라인으로 다 이동을 했는데 이 온라인 상업 활동이 또 한국 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 거를 갖고 와가지고 파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네이버가 여러 업체들 중에 하나의 플랫폼인데 이 결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얻어내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카카오하고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잘 벌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도 네이버는 기대치를 약간 상회했고 카카오는 하회했어요. 네. 그런 부분인데 저는 또 카카오도 이 저력이 또 있다라고 보거든요. 2019년도에는 톡보드에다가 광고를 올리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확 시켰는데 최근에는 보면 카카오 대화방에서 자료를 다운받고 그걸 닫으려고 하면 안 닫히더라고요. 이 광고를 6초인가 이상은 네. 뭐 봐야지 이제 닫히고 그런 걸 보면서 혹시나 이번에 실적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혹시 나오려나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모멘텀이 생기면 소위 말해서 썸머 랠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썸머가 지금 되게 8월이 이제 시작되면서 엄청 더운데 네. 어떻습니까? 그냥 연말까지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썸머 랠리를 즐기고 4분기를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분기가 쉴 거니까 이때 좀 조심했다가 4분기 내년 1분기를 뭐 이렇게 강세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그리고 8월 정도는 올라는 가되 굉장히 조금
이 변동성이 크지 않고 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이후에 9월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을 이끌고 가려면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잘 실적을 내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물건을 팔려면은 그래도 돈도 잘 땡겨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에는 뭐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의 FOMC가 있었고 그때 금리를 한번 올렸는데 근데 이거 다음에는 9월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망가뜨렸던 적이 있었고 그 잭슨홀 때 항상 특이했던 이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버냉키 전 의장이 있을 때 그때 QE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한 8월 24일에서 26일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벤트가 굉장히 무리 없이 소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8월에는 중국에서도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네. 중국의 대표적으로 이 휴가 시즌에 진행되는 지도부 회의라고 해서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있는데 공산당의 최상위층이 와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이거를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그래서 과연 중국이 정말로 경기를 이끌 만한 부양책을 8월에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하고 있다면은 땡길 것이고 없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큰 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고 네. 그러고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버냉키 의장이 QE라는 걸 네. 쑥 들이밀면서 그때 2009년 10년 맞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를 뭐 QE3까지 끌고 가고 나중에는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또 막 흔들거렸었는데 작년에는 또 잭슨홀 미팅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단호하게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9월 우리 시장이 거의 뭐 급락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9월 말에 저점이 나왔었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페드의 논조를 보면 뭐 금리로 이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잭슨홀 미팅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베이다이어 회의.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주변에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작년에 뭐 23만 명도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6월 달에 지금 들어온 숫자가 거의 20만 명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월 달에 23만 명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계속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하반기 내년에는 그게 조금 살아날 조짐이 있습니까? 완전 빈집인데 지금. 네, 완전 빈집이죠. 빈집이기 때문에 뭐 하나 뉴스만 나오면 막 아무래처럼 막 10% 뛰기도 하고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이 잘 된다면 뭔가 뽑아낼 수 있는데 그냥 중국인들이 왔다고 해서 이걸 사가지고 간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이 껍데기가 조금 다른 거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화장품 기술도 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국 소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뚫기 위해서 정말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적용을 한다면 뭐 새롭다기보다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한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특히 중국 내에서 뭔가 지명도가 있는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을 엮어서 프로모션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좀 세부적인 이런 조정이 없으면은 과거처럼 중국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쫙 땡겨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퀀트 분석을 많이 해보는데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숫자를 보면
분명히 올 하반기 내년에 중국 소비재들이 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리포트를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는 없고 숫자를 기반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리포트를 찍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늘어나는 숫자, 뭐 2019년도에 600만 명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한 600만 명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하나 딱 걱정되는 게 매번 중국 소비 모멘텀의 주인공이 늘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화장품이나 보면 저가에서 중가, 중가에서 고가, 네.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뭘까? 아무래나 LG생건의 후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화장품은 또 뭐 있나? 그런 것도 저희가 막 찾아봤었어요. 네. 근데 그게 화장품인지 아니면 이번에 오셔가지고 중국 요커들이 와가지고 피부 뭐 미용 이런 거 레이저 수술 받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저런 걸 보면 뭐가 주인공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회의를 막 하실 거 아니에요. 하죠. 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데 사실 그거를 알 수 있진 못하고요. 네. 안다면 뭐 신의 영역인데, 근데 어떤 게 조금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팀에 사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네. 다들 어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피부 미용이나 아니면 의료 미용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 컨텐츠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아까도 제가 아까 뭐 마케팅 하면서 얘기를 드린 건데 이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 이런 생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국에서 키우는 뭐 아이돌한테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는 것처럼, 근데 한국은 어쨌든 조금 더 큰 시장에서 더 유명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소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유형 자산이 아니라 뭔가 경험할 수 있고 겪어볼 수 있고 뭐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만질 수는 없지만 같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엔터나 아니면 콘텐츠 쪽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시장의 변화에 이 지표가 정말 전략 보고서를 쓸 때 참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이 주식시장이 어쨌든 과학의 영역이기보다는 예술의 영역과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한 3가지 아니면 5가지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보겠다. 3개를 넣는다면 전 여기에다가 그래요?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